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웜의 소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댓글, 신문, 기사 위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로 댓글 읽어볼 건데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틀림없이 조회수가 7,000, 그리고 어떤 분이 남겨놓으셨듯이 1시간 17분 36이면 이 플레잉 타임이 신고가 아닌가. 그 댓글 보면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요. 1시간 17분 36초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어제 밤 12시쯤 됐는데도 조회수 7천 얼마. 이제는 이 긴 방송에 다들 좀 환멸을 느끼시는구나. 꺾였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많이 되고 지금 11,599가 됐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이때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자다가 잠이 깨서 잠이 안 와서 전문의 방송을 틀어놓고 다시 꿀잠 잤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아침에 다시 조회수가 좀 늘어난 걸 보고 또 한 번, 2번 놀랐습니다. 자, 법륜스님이 그러셨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천국 가서도 이게 틀렸니 저게 어쩌니 그런다고. 우리 또 법륜스님이 그런 말씀하셨군요. 역사 재료와 경험을 첨가한 주식 요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식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겠다고 채슬리 찾아가서 투자를 일임했습니다. 그런데 웜의 신박 들을 때 랩 상품 8% 도달했다는 말에 내 계좌는 6에서 7% 사이인데 라며 비교하게 되고 예민해지네요. 저는 4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랩으로 옮겨야 하나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제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는지요 하셨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지금 7월달 8월 잠깐만요. 얼마 전에 지금 9월이죠. 7월 8월 그렇게 들어온 게 청산된 것도 있고요. 6월인가 들어온 게 아직 청산 안 되는 랩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리고 청산되는 랩 상품이 4%짜리가 있고요. 5%짜리 있고 7%짜리도 있고 한데 8% 도달했다라는 게 선취 수수료 떼고 8%를 넘어야 7%짜리가 청산은 되니까. 그래서 언제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복불복은 있습니다. 복불복은 있고요. 예금 상품처럼 적금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수익이 쌓여가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얘기에 SCH님이신가? 아주 중요한 댓글을 아침 모닝브리프에 달아주셨거든요. 그동안에 노동소득으로 돈을 버셨던 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신다는 거죠. 노동소득은 매달 우리가 월급을 받으니까 따박따박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그걸 또 예금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가 없잖아요.
월급이 600만 원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200만 원 됐다가 또 올라갈 때 800만 원 됐다가 마이너스 500 됐다가 뭐 이러면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늘 노동소득으로 아니면 예금 적금만 하시던 분이 주식에 돈을 넣고 막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엄청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SCH님이 참 좋은 걸 얘기를 해주셨다. 왜 일반인 분들은 처음에 주식을 하시면서 이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 자산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익률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이너스 0.5 갔다가 플러스 한 8%, 0.8, 0.9 갔다가 그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네, 그게 익숙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하림님하고 좀 비슷한 질문을 왜 나는 4개월이 됐는데 왜 6, 7%인 거지? 네, 그게 시가나 빨리 아이디가 시가나 빨리님이시군요. 그리고 그 SCH님의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아침에 시간만 있었으면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9시 10몇 분에 모닝 브리프가 끝났습니다. 9시 17분인가.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노동소득도 그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막노동을 하든 어디 정신노동을 하든 그만큼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나의 기술이 이 법용 기술이냐 아니면 특화된 기술이냐에 따라서 나의 노동 소득도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가치는 달라지는데 그게 메시가 1시간 뛰는 거라, 네, 일반 저 같은 조기 축구 선수가 1시간 뛰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동 소득도 정말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시간을 노력을 해서 지금의 그런 퀄리티가 있는 선수가 된 거잖아요. 뭐 김연아 선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자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소득으로 번 돈을 내가 주식에 맡겼는데 내가 이렇게 10년, 15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막 변동성에 왔다 갔다 하면 깜짝 놀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본소득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자본가가 돼서 거기서 돈 버는 사람도 보면 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저처럼 31년 동안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단련을 한 사람이 그러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막 도태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소득 영역에서도 절대 돈을 쉽게 벌 수는 없고요. 자본소득 내에서도 우리 업계 한번 보세요. 우리 업계 증권업계나 운용업계에서도 보면 큰 돈을 버신 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우리 업계의 제도권 출신인데도 고객 계좌 깡통 나오고 그렇게 뭐 이런저렇게 안 좋은 케이스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적성이 안 맞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자본소득 영역, 좀 쉽게 얘기해서 주식 투자에서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낸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처럼 뭐 4월 8일 날 이렇게 급락했을 때 주가가 쌀 때 사는 거 좋아하지만 비싸진 영역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이라 했잖아요. 비싸진 영역이 있으면 또 잘 팝니다. 잘 파는데 제 생각보다도 막 주가가 최근에 반도체도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혼자서 이 시장에서 혼자서 잘하기도 또 힘든 장이에요. 보면 이 주식이 종합예술이라는 말처럼
예, 저희 고객분들 오시면 제가 저희 회사의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조직력으로는 저희가 최고라는 거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저의 실력을 제가 자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저 혼자서 뭘 해봐라 했을 때 과연. 근데 저는 우리 훌륭한 팀 체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얘기 하거든요. 다른 회사는 그 한 명의 스타 매니저가 계속 그 회사의 운용을 너무 지배하고 있으면 시장이 계속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탄생하고 그걸 과연 다 쫓아갈 수 있을까? 네, 뭐 SMR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도 그렇고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것도 화장품에서 클래시스나 파마리서치 같은 뭐 새로운 그런 기술이 막 탄생을 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래요. 반도체도 HBM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NPU에다가 며칠 전에 했었던 HBP였습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한 명의 천재가 절대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그저께도 누가 뉴턴은 왜 망했을까요?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 시절에도 1700년대 그 시절에도 주식으로 잠깐만요. 뉴턴이 1670년대 뭐 그때였었나요? 아무튼 그 당시에도 한 명의 천재가 절대 주식으로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저희 투자 1임업, 투자 자문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 팀원들을 저희 각각의 개성과 특성과 장점을 가진 그 팀원들을 보고 제가 이제 조직관리 능력, 제가 주식을 잘한다기보다 저는 조직관리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구의 장점은 뭐고 우리 오도령의 장점은 뭐고 우리 최상무, 우리 왕이사 이렇게 다 그 장점과 단점을 보고 그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여의도의 어떤 운용사보다도 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하이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게끔 그 관리 능력이 저는 좀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믿고 지금 고객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이 샜는데요. 어쨌든 이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은 얼마든지 복불복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오늘도 좀 전에 새로운 분 상담을 하면서 최소한 강남 아파트 수익률보다는 좋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강남 아파트 사가지고는 스트레스 안 받지 않냐고. 그죠? 근데 주식은 지금 이 1% 차이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억 얼마 깼었을 때 연 15%의 수익을 내면 5년 지나면 6억이고 10년 지나면 12억이고 15년 지났을 때 24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지금 30억짜리가 15년 지나서 240억이 되냐? 안 될 겁니다. 저는 부동산 긍정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5년 지나면 한 70억은 할 겁니다. 60억, 70억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240억이 안 될, 240억은 안 될 거라는 거죠. 30억이 240억. 그래서 강남 아파트보다는 주식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채슬리에 맡겨놨더라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년에 계엄 사태 때도 한번 확 빠졌다가 올라왔었죠. 그때 벌던 수익률이 20%까지 떨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불과 한 5, 6개월 만에 이게 120%까지 쫙 올라갔었는데 한 2년 반. 거기에 그 계엄 사태 때 주가 빠지는 거에 겁을 먹고 그때 바닥에서 최바닥에서 주식을 팔아달라고 한 고객분도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이 마음도 이 변동성에 대한
마음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뭐 결론 좀 너무 또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갔을 때 이 자본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본가. 저는 무조건 자본주의에 살면서 저희 회사에 오는 그 저희 인턴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평생 노동소득으로만 버는 노동자로서 살 게 아니라 빨리 나의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서 내가 자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뭐 다른 말로 자산가가 된다. 우리 그 자산가는 어떤 자산? 우량한 자산. 그 우량한 자산은 어떤 자산? 희소한 자산. 쇼티지. 그죠? 네, 그렇게 자꾸만 나의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옮겨야 되는데 왜 이 쉬운 걸 왜 못하느냐? 변동성. 여러 가지 이 자본가가 되는 것도 아주 힘듭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 보면 30년 동안 뭐 30년 뿐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때부터 다 생각해 보면 지나고 보면 희소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30년 전에도 또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샀다고 다 또 다 돈 번 거냐? 아니에요. 제 친구도 채권 트레이더였는데 그 채권 트레이더로서 돈 잘 벌어가지고 엄한데 무슨 그린벨트에 묶여 그런 땅을 잘못 사가지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뭐 부동산 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자본가가 되는 것도 절대 쉽지 않고 이 자본가 영역으로 전무님이 그동안에 제 돈이 이거 정말 뭐 노후 자금으로 어려운 자금인데 하고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미 자본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맡긴 10억보다 이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넘어오시면서 여기 채슬리 그래도 박전무 그동안에 보면서 믿을 만한 것 같아서 여기 왔는데 실제로는 그 주식이 운용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뭐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서 지난 뭐 8월 1일 뭐 시장이 한 2% 빠졌을 때는 막 앞으로 이 대책이 어떻게 되시냐고 막 전화가 70통이 왔다 했잖아요. 그거는 다 이해는 한다는 거죠. 근데 자본가가 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자본가가 되는 연습은 그 내가 투자하는 투자 자산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의 본질에 제가 써놨잖아요. 주식 투자는 뭔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를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할지 이익을 회수할지 그걸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험 관리까지 하는 게 투자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변동성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시다 보니까 특히나 부동산보다는 주식은 변동성 자산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미국의 엠러빈이라는 주식이 그 4월 8일 날 그 관세 때 확 빠졌다가 그리고 쭉 올라왔다가 4월 8일 그때 210불 30불까지 또 빠지죠. 또 빠집니다. 210불까지 빠졌는데 그때 거기서 또 공매도 리포트까지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냐라는 저희 고객의 질문에 그분이 이제 자문 고객이십니다. 자문 고객 스스로 주식하시면서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나 우리 차상무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600불 왔잖아요. 예, 그런 주식에 대한 예를 들 때마다 제가 아니 그 서초동에 무슨 아리팍 아니 그런 아파트가 40억이 갑자기 20억이 됐다고 거기서 손절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40억이 20억이 됐는데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는 자산가 분들이 나도 주식을 해볼까 하면 부동산의 변동성과 주식의 변동성은 또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면 막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막 엄청 깜짝 놀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거죠. 네,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 관리까지 하는 게 주식 투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WGBI 편입과 관련해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채 발행도 늘고,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국채를 일부러 발행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왜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국채 발행도 늘고 결국 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고 유동성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고 예상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 WGBI 편입으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채권형 펀드도 규모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펀드에서 세계 채권 지수에 한국이 포함되면 그 펀드에서 한국 국채를 사게 되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한국의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국내 유동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동성이 올라가면 주식도 당연히 주식 시장에도 호재입니다. 맞습니다. 궁금증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인턴 1개월 차인데 웜의 소통과 퇴근길 브리핑이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구분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게 그 웜의 신박에서 나오는 내용을 지금은 많이 들으시잖아요. 지금 많이 들으시는데 우리 인턴분들 중에서 이 웜의 신박을 또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웜의 신박을 편집을 해서 퇴근길 브리핑에다가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 뉴스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퇴근길 브리핑에다가 올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해드리는 신기한 차트 분석 그걸 붙이다 보니까 웜의 신박에 나왔던 내용하고 퇴근길 브리핑이 겹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분들은 퇴근길 브리핑만 듣다가 이 웜의 소통하고 신문 읽는 거 이 내용 전체가 다 놓치기 아까워서 다시 퇴근길 브리핑에서 웜의 신박으로 넘어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웜의 신박 다 들으시고 퇴근길 브리핑은 제일 뒷부분에 그냥 차트 분석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웜의 신박 이거 너무 길다 하시는 분은 그냥 웜의 신박 듣지 마시고 그냥 퇴근길 브리핑만 들으셔도 됩니다. 현금은 여유가 없지만 약 3억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땅으로 대출받아서 채소를 4배 가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선수의 영역이 되면 대출을 받아서 하셔도 돼요. 근데 대출 금리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신용을 하시는 분은 신용으로 내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돈을 벌든 잃든. 그런데 돈을 잃었을 때 좀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돈을 잃고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막 나고 있는데 손실이 나도 뭐 기다리면 뭐 다 올라오는데 금방 올라오는데 이런 주식이면 기다릴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주식에 물렸어요. 그런데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요. 그러면 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항상 행복한 투자
내가 주식 투자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그 실력에 따라서도 있지만 내가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투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 그 다음에 레버리지, 거기다가 3배짜리. 그래서 3억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대출받아서 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제가 한 번씩 방송 나와서 와 지금은 이거는 대박앤세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15% 이상의 수익률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일 때 그러면 대출 이자 커버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야 됩니다 해놓고도 한 달, 한 2달 시장이 더 밀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작년 연말부터 보면 트럼프 당선되고 11월 그리고 더 빠졌죠. 그리고 12월 달에 계엄 사태 터졌죠. 그렇게 여기는 컨빅션 바입니다라고 얘기하고서도 또 일시적으로 더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여유 있게 버텨내려면 그런 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4월 8일처럼 이번에 이 V자로 빨리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는 위험 관리가 아니라 그 오죽하면 제가 체슬리 AI 신호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하셔도 된다고. 그럴 때 레버리지나 돈을 좀 빌려서 투자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저희 체슬리 랩이 저희 일임이나 운용을 잘한다 해도 지금 돈을 빌려서 하시는 거는 일단 아직은 지금은 아닙니다. 아버님의 인생을 주식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 듣고 기성전 주식이구나 하면서 웃으셨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해서 정신없고 불안한 와중에 전무님의 세상을 초연하신 듯한 말씀 내용과 어투가 유일하게 현실에 저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혹자에게는 자장가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훌륭한 진정제입니다. 우리 설레이는 배경님이시네. 요즘 왜 운동장에 아들 데리고 왜 안 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왜 안 오지? 했는데 참 내일 아침에 상문고등학교에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상문고에서 또 매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드님 우리 아들 이름이 잠깐만 한 2주 3주 되니까 봐요. 벌써 아들 이름도 제가 까먹었잖아요. 내일 아침에만 상문고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셔도 돼요. 아드님 데리고. 전무님 조정 온다고 하셔서 믿고 일부 손절했는데 5천만 원 손실 나왔습니다. 요 댓글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핑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침 모닝브리프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인 줄 알았더니 2차 전지는 아니었네요. 왜 2차 전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지금 지수가 신고가 와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5천만 원 손실이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2차 전지 주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손하고 내가 팔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닝브리프에서 아침에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거 아니고 너그 선거 될 뻔했네요. 하셨습니다. 이한영 본부장이 그죠? 형님 제 누구예요?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그 얘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만약에 지금도 물어본다면, 네, 지금도 이한영 본부장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정료 100억 주고 데려가라고. 이정료 100억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성구는 또 서운해할 수도 있겠네. 아니 전문이 100억에 저를 파십니까 뭐. 왜냐하면 100억 하면 당연히 안 데려갈 거니까 100억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구 부모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결혼식에 인사드리면서 정말 보배 같은 직원이라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은 자꾸만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유 우리 성구 보배 같은 직원이라고. 아이고 제가 최근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명으로 병원에서 2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그나마 댓글을 읽어주실 때 늘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율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신 거면 아무래도 좀 뭐 스트레스나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주제 넘는 얘기고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거나 이랬을 때도 예전에 저는 지금도 너무 끔찍한 게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그 사람 이름 뭐죠? 상무장관 러센 잠깐만요. 미국 상무장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상무장관 미국 러트닉 그죠? 하워드 러트닉 이 사람 맞죠? 예.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9.11 테러 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것도 제일 위층 한 3층을 쓰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9.11 테러로 직원들을 다 잃은 거죠. 근데 본인만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회사를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이 나중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파서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도 그 버스 막 뛰어갔는데 버스가 떠나버려서 그러면 막 내가 또 일찍 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운이라는 게 참 많이 작용을 하는 건데요. 근데 좀 뭐 신을 믿으시는 분들은 뭐 기독교라고 따지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으시면 나한테 이래 병을 주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2020년 2월 5일 날 왼쪽 발등뼈 3개가 부러졌을 때 그때 업혀가지고 삼성전자 후배가 그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이거 기분이 싸한데 지금 축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큰 위험이 오니까 뭔가 대비하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했잖아요. 왜냐하면 2018년 10월 1일 날도 그때도 내측인데 부분 파열돼서 목발 찍고 한 달 반 그때도 시장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작년 6월 말에 여기 찢어졌잖아요. 축구하다가 여기 찢어졌다. 그때도 이거 시장에 한번 크래시가 오나 했는데 8월 5일 날 급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약간 믿음의 관점으로 아니면 꼭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들국화의 노래처럼 다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고 보면 그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댓글이 벌써 35분 됐습니다. 웜의 소통은 요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가장 싸. 코리아 디스카운트 추억의 단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강하게 끝났는데요. 지금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라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고 있는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포럼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으로 강하게 유입된 글로벌 투자금이 아시아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한국 등 아시아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죠? 티모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 태평양 수석 주식 전략가의 얘기입니다. 국내 투자 전문가가 17일 미국의 통화 완화와 달러 약세 흐름에 따른 아시아 증시의 유동성 랠리를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사흘째 열린 국내 최대 투자 컨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 전략가는 페드가 연내 3차례 그리고 내년 3월과 6월에 또 2차례 0.25%씩 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시아 주요국이 금리를 동반 인하할 여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어서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 매력이 떨어진 미국 대신에 아시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는데 올 들어서 지금 미국 주식과 달러가 동시에 약세를 보인 주간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늘었고 이는 미국 자산의 매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뜻한다는 설명인데 골드만삭스 모델에 따르면 약달러는 한국 증시 성과와 강하게 연동하고 한국은 최선호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올해 제가 5월달에 나왔었죠.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5월 29일인가 나온 거 보면 한국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고 대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지배 기업 구조가 바뀌게 된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리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잘 봤다, 그죠?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당시처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폭발하는 국면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 재정과 통화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주식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강대권 라이프자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풀고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했고요. 조선, 방산, 원전 등 기존 주도주와 주주화는 확대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을 했고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운용사 창업 전 펀드 매니저 생활을 18년 했지만 이런 장세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3,400이라는 숫자도 숫자지만 오르는 속도와 기세 역시 처음 경험하는 수준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하듯 이날 이 포럼에는 350여 명의 청중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렸다.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을 때 그렇구나 라고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특히 코리아 마켓 포럼에는 좌석이 부족해서 일부 청중은 뒤쪽에 의자를 추가로 놓고 앉았고요. 자, 우리 시장이 특히 강하지만 S&P 500, 니케이 225 등 세계 주요 증시가 지수가 최고가를 찍고 있고 상법 개정 등 주주환원 정책뿐 아니라
이 같은 글로벌 유동성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주식은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싸다면서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되면 코스피 지수 5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분석을 했고, 코스피 지수의 PER이 3,400을 기준으로는 12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일본은 17배, 신흥국 평균은 14.5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전히 신흥국 대비 20% 낮고, 일본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도달할 경우 5천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쪼개기 상장, 전환사채 발행이 막히자 5월 상반기에 건국 이후 주식수가 처음으로 줄었군요. 이거는 몰랐네요. 건국 이후 주식수가 줄었습니다. 후퇴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되돌리는 게 한국 주식 저평가를 비약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연한 김기백 한투운용 수석 매니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추억의 단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요. 주주권익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기준이 됐고, 창업주가 물러나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인데, 향후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당 성량 증가가 필연적이고, 세대 교체 이후에는 기업 가치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일반 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망 종목으로는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등 기존 주도주를 꼽는 전문가가 많았고, 김태용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는 조선업은 여전히 받을 일감이 쌓여있고 원전은 이제 글로벌 사이클의 초입 단계이라면서 이런 주도 산업들은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M, 산일전기, 원익 IPS 등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성장이 꾸준한 배당 성장주도 유망한 종목으로 제시했고요. 강자인 SF플러스 자산운용 본부장은 전력기기와 방산엔터 등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대체 불가능한 K업종에 주목하라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반도체만 있던 한국 증시는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미래의 1등 기업이 즐비한 시장이 됐다면서 외국인의 매력을 느끼는 대체 불가 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약세장에서 강의할 때마다 존 템플턴 경의 얘기를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가장 어디가 유명하냐는 질문 잘못됐다. 나한테 어느 시장이 유명합니까 물어보는데 어느 시장이 가장 비관적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국장 탈수, 진흥수 2022년 11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비관적이었죠. 그 굉장히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은 아까 350석이 다 꽉 찼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좌석이 꽉 차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 있을 때 여기 일부 청중은 뒤쪽에 의자를 놓고 350명 청중이 발 디딜 틈 없이 불과 10개월 전에 한국 시장 안 돼. 예, 그 공포와 비관의 크기만큼 향후 1년의 수익이 결정나는데 지금은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싸다. 뭐 이런 얘기가 3,400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22년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지수가 2,500 밑에서 머물 때 여기서 더 빠지고 2,100을 가고 1,800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의 얘기가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 많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날 때 주가가 바닥에서 보면 PER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PER이 평균 코스피의 평균 PER이 10.5 정도인데 이익이 안 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2,600 이럴 때 여전히 PER이 12배다. 그래서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주식은 이 PER로 보면 안 된다. PER 때문에
깜빡 속습니다. 이익이 많이 날 때, 이익이 많이 날 때 저퍼에서 팔고 이익이 안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PER이 높아 보일 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데,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와,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지도 많이 싸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 가 있을 때 피터 린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칵테일 파티에서 뭐 어떤 주식이 좋습니까? 몰려 있을 때가 고점이고, 주식을 외면하고 치과 의사한테 몰려가 있을 때, 주변에 와서 주식 안 물어볼 때, 그때가 바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항상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막 사람이 몰릴 때는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 종목장이 화려하게 전개될 겁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여기 출연하신 분들은 다 제도권에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냥 일반 개인 유튜브 방송 이런 거에서 뭐 종목 추천하는 거는 좀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이익 추정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얘기는 잘 소화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뭐 사보고 얼마 빠지면 손절하세요. 요런 추천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AI 전력 인프라 여전히 매력적. 미독립 250주년 소비주 뜬다라고 돼 있는데, 자, 매튜 터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CEO 분께서 ETF를 활용한 업종별 투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계시군요. AI는 미국 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등 AI 기반 시설과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전력기기 업종에서 투자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AI 산업을 이끄는 건 여전히 미국 기업이라면서 미국 증시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다만 글로벌 유동성이 아시아 시장을 향하고 있는 만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레미 슈월츠 위즈덤 트리 CIO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주주 환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워런 버핏 회장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주 등 주주 환원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AI 확산으로 수익성이 가장 먼저 개선된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력기기 등 인프라 기업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게 공통된 조언인데, 이 매튜 터틀 CEO는 반도체 기업은 AI 시대에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종목이지만 이것만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전력기기 등 AI 인프라 기업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자라며 챗GPT 등 대규모 언어 모델 등장으로 시장을 잃고 있는 온라인 교육 기업을 공매도하는 식으로 초과 수익을 노려볼 만하다. 그런데 공매도는 우리는 공매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문가들은 탈세계화 영향으로 글로벌 방위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마이클 베누토 타이달 파이낸셜 그룹 CIO는 미국 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유럽과 아시아 방산의 장기 투자 사이클로 이어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정책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투자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본색 사장 역시 최소 10년간 탈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각국이 방산 투자를 통해서 재무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내 소비가 개선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소비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내년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맞는 데다. 그래요? 맞는 데다가 1776년? 인가요? 월드컵 등 굵직한 스포츠 행사도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다. 본색 사장은 미국 경제의 70%를 떠받치는 소비가 늘
소비가 늘만한 이벤트가 즐비하다면서 미국인은 소비 성량이 높은 만큼 정부의 감세 정책이 내수를 진작하는 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외국인의 시각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지 방금 그 내용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반도체 의약품 차보다 관세 높을 수도 있다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 차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혀서 국내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을 위해서 백악관을 나서면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처음 부과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 유럽 등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도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면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 이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꽤 상당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하면서 100%를 거론한 적도 있고요. 의약품에 관해서는 150에서 250% 관세를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잊지 말라. EU는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9,500억 달러를 내고 있고 일본은 6,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면서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과 국가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밝혔는데, 한국이 일본이나 EU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지만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지금 불발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의 성격과 자금 조달 방식, 이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요. 문서화가 마무리되더라도 반도체 의약품의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는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미국과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마친 일본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문화를 완료하지 못했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찜찜하게 남아있네요. 자, 알테오젠 월 1회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 개발 위고비 아성을 넘겠다라고 했는데,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가 직접 발표를 하셨나 봅니다. 그렇네요. 자, 월 1회 약물을 투여하는 플랫폼으로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정조준하겠습니다. 박순재 대표는 부작용을 줄이고 약효 지속 기간을 늘린 월 1회 비만 치료제의 임상에 2027년에 진입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유승호 삼성 바이오로직스 CFO도 연사로 나와서 당분간 바이오 의약품 CDMO 위탁 개발 생산 능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모두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이네요. 위고비는 특허 만료 시한이 2027년을 기점으로 제네릭이 쏟아지면 주 1회 채용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요. 월 1회 제형 플랫폼의 기술적 완성도는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내년 초 물질의 구체적인 구조와 기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테오젠 기술의 핵심인 퓨전 테크놀로지 장기 지속형 플랫폼은 기존 국내 회사의 서방형 밀입구 방식과 다르고요. 약물과 단백질을 하나의 물질로 결합해서
약효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달 제형의 관건은 부작용인데 한 번의 주사로 약물 농도가 장시간 유지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지속될 위험이 있고요. 박 대표는 플랫폼이 내부 실험에서 부작용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늦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 달 제형을 개발한다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몸속에서 한 달 동안이나 머물면서 조금씩 약물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는 게 이 롱액팅 기술인데, 몸은 외부에서 뭔가 이물질이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공격하잖아요. 그게 T세포가 공격합니까? 그렇게 공격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약물 농도가 유지가 되면 이 부작용에 틀림없이 염증 반응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 주력 플랫폼인 ALT-B4 사업에서도 굵직한 성과가 예상되는데, ALT-B4는 정맥 주사 제형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미국 MSD, 일본 다이치 상쿄 등 다국적 제약사 여러 곳에 기술을 이전했고요. 10여 개 기업과 물질 이전 계약을 하고 공동 연구 중인데, 이 가운데 2, 3년 내에 60-70%가 본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최대 7건에 달하는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과 글로벌 거점, 사업 포트폴리오 등 3대 축 확장 전략을 소개했는데, 스위스 론자, 일본의 후지필름 등 경쟁사의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공장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1위 수성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지난 4월에 인천 송도 5공장 가동으로 지금 세계 1위 생산 능력 78만 4천 리터를 갖춘 삼바는 제3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인천시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관련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회사도 모두 인근에 몰려 송도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글로벌 거점 확보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 소재 플랜트를 인수 합병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미국 공장은 한국에 대한 의약품 품목 관세가 확정돼야 우리도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부사장은 경쟁사를 앞서는 생산 능력을 갖춘 배경에는 획기적인 건설 공기 단축이 있다고 소개했고요. 보통 바이오 공장 하나 세우는데 4년 걸리는데 우리는 5공장을 2년 만에 지었다면서 삼성물산과 삼성 E&A 등 계열사의 도움으로 삼성만의 쿠키 컷 공법을 도입한 역량이 컸다고 합니다. 이 공법은 같은 모양의 쿠키를 찍어내듯이 공장 설비 구조와 형태를 표준화한 것으로 공기뿐 아니라 인허가도 대폭 단축한다고 합니다. 기존 항체 위탁 생산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 이 ADC 등 위탁 개발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4월 가동된 ADC 생산 공장에서 여러 건 수주했다고 하고요. 항체 뉴클리오타이드 접합체, 이데노부속 바이러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사지 마라. 중국 자국 기업에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죠.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 칩 구매를 전면 금지했고요. 자국 칩 공급망을 자립시키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자국 주요 기업에다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설계한 이 저사양 추론용 칩인 RTX 6000D의 주문과 테스트를 즉각 중단하라고 통보했네요. 중국에서는 최근 수만 개에 달하는 이 RTX 6000D 주문이 논의되면서 검증 중이었지만 당국의 지시 이후 이 같은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에 대한 한층 강화된 제재인데,
중국 당국은 지난달 자국 기업에다가 엔비디아의 또 다른 중국 전용 칩인 H20 구매를 제한했었죠. H20를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무에 쓰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고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칩 공급망을 자립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한 빅테크 임원은 예전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 엔비디아 칩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기업이 토종 시스템 구축에 매달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RTX 6000D의 성능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칩은 샘플 테스트에서 RTX 5090보다 성능이 떨어졌고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기반으로는 했지만 HBM 대신 일반 GDDR 메모리를 장착했군요.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의 관심은 여전히 학습 출원이 모두 가능한 고성능 H20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발 악재가 겹친 꼴이 됐고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5일 엔비디아가 중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2019년에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할 당시에 중국 정부가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약속을 지켰는지를 들여다봤는데 당시 엔비디아는 6년간 중국 시장에다가 GPU 가속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이유로 일부 제품 공급을 중단했고 중국 당국은 이를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서 지난해 12월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고 이번 예비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과징금이 2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네요. 중국 정부는 앞서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백도어 문제도 제기했는데 엔비디아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H20 칩의 보안 리스크를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보호 인증 절차를 우회해서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라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77% 잭팟 맛본 개미들 어디로 옮겨가나 봤더니 라고. 이게 뭔 기사인가 했더니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서학개미가 축포를 터뜨리고 있고 테슬라, 팔란티어, 아이온큐 등 국내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한 주식이 급등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거두고 있어서입니다. 자,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라는 ETF가 있어요. 여기에는 최근 1년간 77%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S&P 500은 23.9% 대비해서 3배를 넘는 수익률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수익률이 30.6인데 이거에 비해서 2배 이상 앞질렀고요. 서학개미 ETF는 국내 투자자 미국 주식 보관 금액 상위 25개 기업을 보관액에 비례해서 편입하는 상품인데 이런 방식으로 매달 구성 종목과 비중을 조정합니다. 서학개미의 이 수익률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해당 ETF가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은 시장 주도주의에 올라타는 국내 투자자의 이 공격적인 매매 전략과 시장 상황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고요.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장은 AI,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등 기술주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서학개미가 가장 선호하는 해외 주식은 테슬라이고요. 지난 15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무려 35조 7천억 원어치나 됩니다. 국내 시가총액 8위 네이버에 맞먹는 규모네요. 대단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초 전기차 판매량 둔화로 출렁거렸지만 석 달 새 28% 급등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사업 성장 기대가 커진 것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자사주를 1조 원어치 이상 매수했다는 소식도 상승세에 불을 붙였고요. 양자 컴퓨터 대표주인 아이온큐도 서학개미 수익률에 힘을 보탰는데요. 아이온큐는 한국계 김정삼 듀크대 교수가 창업한 기업으로 투자자 사이에서 명예
한국 기업으로 불리고요. 시총이 185억 달러인데 국내 투자자 보유 금액만 38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고요. 아이온큐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45.7%,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약간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B 라일리 파이낸셜은 아이온큐의 목표 주가를 60일에서 75달러로 올리면서 상당한 상업적 잠재력을 갖춘 기술 선도 기업이라고 평가했고, 2위가 엔비디아 155억 달러, 3위가 팔란티어 61억, 그리고 4위가 애플 등도 3개월 새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데이터를 살펴보면 해외 주식 투자자는 국내 주식 투자자보다 장기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는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면서 최근 미래 기술주들이 급등을 해서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발빠른 서학개미는 M7 종목을 차익 실현을 하고 암호화폐 헬스케어주로 갈아타는 모습인데,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유나이티드 헬스이고요.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비트마인, 서클 등도 상위권에 이름 올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고 암호화폐 관련주로 집중 매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전문성 있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서학개미 분들이. 요즘 보면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맡기고 그 운용하는 곳에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전부 다 서학개미 개인들 매수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랩에 가입할 필요 없이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 이걸 그냥 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포트폴리오, 그죠? 미국 주식 어떤 걸 사야 돼 고민이 될 때 그냥 이 ETF를 사고, 그리고 저것만 하는 거예요. 좀 과하다 싶을 때 종목 비중 조절, 이 비중 조절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치 옆에서 1, 2등 하고 있는 모범생의 그 노트를 그냥 보고 제가 시험 보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강세장에서 성과가 좋았잖아요, 그죠? 반면에 약세장이 되면 이제 많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강세장이라고 싶을 때는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